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그리고 샤를마뉴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리고리우스 7세, 이노센트 3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정점을 찍은 비잔틴 제국 살펴봤고요. 그 비잔틴 제국의 동방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그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전파 경로를 저희들이 추적 중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적대 국가인 페르시아를 거쳐서 헤프탈 그리고 중앙아시아, 최종적으로 당시 중국의 당나라까지 와서 흥망 과정을 겪은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당나라 멸망까지의 중국 역사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마염의 진나라가 무너지고 270년간 지속된 남북 분열기에 대해 살펴봤죠. 자, 저희들이 네스토리우스파 동방으로 간 기독교라는 주제에서 오늘은 수나라의 중국 통일 그리고 측천무까지의 어떤 당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후한이 몰락하고서 370년의 분열을 끝내고 마침내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합니다. 수도는 장안이었고요. 비록 38년밖에 지속되지 않은 수나라거든요. 여기에 이제 수나라고요. 수나라 영토, 당나라가 등장하면서 영토를 더 확장을 시키게 되죠. 이 장안을 수도로 했던 수나라 영토를 보고 계시는데 38년 지속됐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38년 지속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70년간 그 분열을 끝내고 이 수나라가 만약 이때 통일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보는 이 거대 중국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의 경우 어떻습니까? 신라와 발해 요 남북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분단된 요 한반도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건 더욱 의미심장한 질문일 것이다. 수나라의 중국 통일은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수나라를 창건한 사람은 바로 수문제 양견입니다. 그는 진시황의 비견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진시황 역시 춘추 전국시대의 오래 혼란을 통일한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300년 넘게 또 분열된 남북조를 또 수문제 양견이 통일하게 된다. 이 남북 분열기에 북조의 서위에서 태어난 한족이었어요. 그는 북위는 이 화북지방을 통일하죠. 하지만 이후 서위, 동위로 나뉘었다가 다시 북제, 북주로 분열되는데요. 이 수문제 양견의 아버지인 양충이 바로 이 우문각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로 북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양견의 딸이 북주의 왕비까지 돼요. 나중에는 양견이 섭정을 하다가 아예 권력을 뺏어버립니다. 이후 이제 북제를 공격해서 북중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리고 589년에 당시 남조의 왕조였던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남북조를 통일하게 된다. 자, 그때가 바로 589년입니다. 이 수문제 양견은요,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게 되는데, 그가 만들었던 정치 체제들이 한국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죠. 수문제 양견의 통치는요, 이제 개왕의 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성 육부의 중앙 관제가 이때 만들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삼성, 2조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육부 이런 중앙 관제가 바로 요 수문제 양견이 만든 것입니다. 자, 그는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의 세제를 잘 만들게 되는데, 우리 이제 옛날에 뭐 세계사나 역사 공부할 때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균전제라는 것은 18세 이상의 장정에게 토지를 고르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용조의 이 세제는 뭐냐? 이 조는 뭐냐? 처음 나온 이 조는요, 바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곡물의 부과, 일종의 어떤 재산세 같은 겁니다. 근데 역은 노동력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건데, 노동력 하지 않고, 몸으로 때우지 않고, 대신 비단으로 바치는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용.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비단으로 바쳤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조, 한글로는 같지만 이제 한자가 다르. 이 조는 뭐냐? 바로 호, 그러니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토산물의 부과, 요게 이제 조용조의 세법, 이런 것들이 바로 수문제 양견이 만들게 된다. 그리고 부병제라는 것은 바로 평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시에는 이제 군사로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요걸 이제 부병제라고 하죠. 수문제 양견의 가장 탁월한 그 정책은 뭐냐? 바로 과거제였어요. 남북조 시대에는요, 이 구품 관인법에 따라서 이 관리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바로 귀족들의 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끼리 아름아름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자천타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끼리 대대로 해먹는 거죠. 자손 대대로 해먹는 겁니다. 하지만 지방 호족의 세습적인 임관이 아니고 시험 결과에 따라서 관리를 임용하게 된 게 바로 과거제죠. 이 과거제를 누가 합니까? 바로 황제가 직접 시행해가지고 인재 채용에 직접 황제가 개입을 함으로써 어때요? 황제의 권리, 황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죠. 이 수문제 양견은 사치를 굉장히 금하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유명했는데, 그는 후궁을 두지 않고 황후에게서만 5명의 아들을 뒀다고 하네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수양제, 유명하죠. 수양제 양광이 등장하는데, 그는 수문제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 용모와 재능으로 인해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데, 그는 형 양룡을 죽이고 즉위하게 됩니다. 썰에 의하면 아버지인 문제도 이 양제가 암살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력으로 중국을 통일했다고 하면은, 양제는 대운하 계통으로 남북 문물교류로 남북 분열을 통합하고 통일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완성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중국에 있는 5대 강, 백하, 황하, 회수, 양자강, 전당강, 요 5대 강의 하류를요, 남북으로 연결한 게 요 대운하거든요. 이게 당시의 기술로 하게 되면 엄청난 정말 죽음의 이런 노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역을 피하기 위해서 당시 백성들은 팔다리를 자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남북 운하가 합류하는 낙양의 중요성이 이때 이제 부각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황하가 있습니다. 황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또 황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수강이 있고, 양치강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뒤에 북경에서 항주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1800km에 이르는 운하, 요걸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운하가 만나는 지점, 여기가 이제 낙양이죠. 이 낙양은 대대로 이 장안, 관중에 있는 장안에 비교해서 고대로부터 군사 요충지이자 또 관중의 곡창지대를 낀 이 장안에 밀렸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운하가 딱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게 되면서 낙양의 중요성이 점점 이후에 부각이 됩니다. 진나라의 상징은 만리장성이다 라고 하면, 이 수나라의 상징은 바로 이 대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대운하 완공으로 보급로를 정비한 이후에 수나라는 신하되기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칭신을 거부하는 고구려 대원정을 떠나게 되죠. 양제가 무려 113만 8천의 군사를 출병시키는데 하루에 한 개의 군단씩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군이 다 출발하는데 무려 40일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 군대의 규모는 1차 대전까지 어떤 사상 최대의 병력 동원이었다고 하니까요. 결국 하지만 고구려에게 결국 바로 을지문덕 장군에 의해서 살수대처 물에 의해서 결국 이제 군대 대부분이 전멸하게 됩니다. 대운하, 즉 물로 흥했다가 결국 물로 망한 나라가 바로 수나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즈음, 수나라가 통일할 이 즈음,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도요,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었고, 특히 만주의 실력자인 고구려는 이 수나라의 수나라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였겠죠.
이 돌궐 역시, 북쪽에 있는 돌궐 역시 강력한 유목 국가로 성장했는데, 물론 이 시기에는 이제 동돌궐과 서돌궐로 이렇게 내분을 겪고 있었지만은, 어쨌든, 수나라는 통일의 기세로 북쪽에 있는 돌궐, 그리고 고구려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었다. 이 돌궐은요, 552년 몽골 초원에 새로운 패자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돌궐, 영어로 하면 이제 투르크라고 하죠, 돌궐. 그 건국자는 바로 투맨입니다, 투맨. 과거 왕조, 이 몽골 초원에 등장했던 과거 왕조보다 훨씬 영토를 넓히게 되는데, 과거는 어땠는가? 동쪽으로 싱할링 산맥, 서쪽으로 카스피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서쪽으로 카스피해까지. 바로 여기가 이제 싱할링 산맥이고요. 카스피해가 있잖아요. 카스피해까지. 과거는 요 파미르 고원을 넘지 못했어요. 뭐 흉노도 그렇고 유연도 그렇고 하지만 서쪽으로 해가지고 무려 이 카스피해까지 오게 되면서 비잔틴 제국과 이제 맞닿는 굉장히 동서로 넓은 제국을 이룬 게 바로 돌궐입니다. 이 돌궐은요, 과거 이전 왕조인 유연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패자가 되는데, 유연은 언어가 몽골어예요. 하지만 돌궐은 투르크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몽골어에서 투르크어로 이 몽골 초원의 패권의 언어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582년 돌궐은 이제 결국 지배 집단의 격렬한 대립과 반목에 의해서 동서로 분열이 됩니다. 동돌궐과 서돌궐로 나뉘게 되죠.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돌궐, 수나라, 당나라 접하고 있는 이 동돌궐은 당나라 태종 때 멸망하게 되죠. 630년. 그리고 서쪽에 있는 서돌궐은 657년 당나라 고종 때 멸망하게 된다. 이 돌궐은 이제 페르시아와 연합을 해서 헤프타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아무다리아 강을 경계로 해서 영토를 분할하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아무다리아 강이 있어요. 아라레가 있고, 여기 카스피해가 있고요. 아무다리아. 여기에 이제 헤프탈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고, 여기 유연을 멸망시키고 돌궐이 이제 등장하죠. 돌궐은 이 사산조 페르시아와 함께 동서에서 양쪽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헤프탈을 무너뜨려요. 그리고서 이 아무다리아강 경계로 영토를 이렇게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돌궐이 위치하게 되고, 여기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고, 이 옆에 뭐가 있겠습니까? 비잔틴 제국이 있겠죠. 당시 이 페르시아는요, 비단 무역을 독점했어요. 그래서 돌궐은 자국 내에 있는 소구드 상인을 앞세워서 그 주도권을 빼앗고자 시도하게 됩니다. 그 소구드 상인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사산조 페르시아는 그 사절단이 갖고 온 이 비단을 전부 불에 태우죠. 이건 뭐예요? 돌궐이나 소구드 상인의 요 개입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온몸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다 먹겠다는 겁니다. 이후 서아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새로운 교역로를 이제 돌궐은 모색하게 되는데, 자, 이를 위해서 이제 이 페르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이 서방의 비잔틴 제국과 빈번한 접촉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돌궐과 비잔틴 제국이 군사 동맹을 맺고요. 626년 비잔틴 황제인 헤라클리우스는 돌궐과 연합해서 이 페르시아를 공격하기도 하죠. 자, 당나라, 이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이 당나라 618년부터 907년까지 290년 지속이 되는데요. 자, 역시 수도는 장안이었습니다. 당나라, 바로 장안을 수도로 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영토가 수나라 영토를 그대로 계승했지만 당나라 때 영토가 굉장히 확장됩니다. 동돌궐 무너뜨리고 서돌궐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고구려도 공격을 하게 되고요. 결국 고구려 북쪽 한반도의 북부를 다 먹게 됩니다. 토번, 티벳도 먹게 되고요. 저렇게 하면서 이제 당나라의 영토가 굉장히 넓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당나라의 창건자는 당고조 이연이죠. 이씨 왕조예요. 618년 수양제를 몰아내고 황태손인 양유를 황제로 내세웠다가 그를 내쫓고 권력을 찬탈하게 되죠. 그는 뭐 그리 오래 통치하지 못해요. 전국의 군웅을 굴복시키는데 평생을 보내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당나라 제국을 완성시켜 토대 위에 올린 사람은 그 아들인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626년부터 649년까지 통치하게 되는데, 이세민은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차남. 정통성은 그의 형인 건성에게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를 찾아가서 형과 동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결국 연극을 하죠. 결국 형제는 무참히 살해됩니다. 이걸 이제 현무문의 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통해서 결국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의 통치 기간은 정관의 치라고 해서
우 3대의 버금가는 엄청난 태평성대였어요. 그리고 후대 제왕들의 모범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바로 이 당태종입니다. 중국에는 이제 총 3번의 태평성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한나라 때 그 문경의 치, 문제와 경제의 치세죠.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당태종의 정관의 치, 그리고 후대에 나오는 당현종 때의 개원의 치, 요 3개를 3대 태평성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23년 치세 동안에 신하들과 나눈 문답을 정관정효라는 책으로 담았는데, 요게 이제 어떤 제왕학의 텍스트,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검소한 생활을 했고요. 그 신구 세력의 조화 속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탁월하게 이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청나라의 그 강희제와 함께 그는 왕의 직무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로 후대에 평가되죠. 그는 역시 삼성 육부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균전제, 조용조의 세제 이런 것들 다 전부 수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게 된다. 이 당태종 때에 수도 장안은 세계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격자형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장안성에는 세계 각지의 어떤 진기한 물건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한 융합 정권인 당 제국의 개방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다는 거죠. 바로 또 이때 당은 이 서구 문화에 굉장히 개방적이었고요. 이때 바로 네스토리스파 기독교가 당나라에 도착하게 된다. 635년입니다. 그때가. 그리고 당태종은 조공과 책봉 제도를 강화하게 되는데, 원래 이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에서 시작합니다. 주나라의 천자, 즉 황제가 일족과 이 공신을 제후로 임명하는 국내 체제가 바로 책봉이었어요. 이것을 동아시아 제국의 군주에게도 확대 적용한 게 이 당나라 태종입니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가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떤 동아시아 국가 간의 우호를 상징한 일종의 의례였어요. 이걸 뭐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중국의 속국이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어떤 중국의 선진 문물을 교류하는 어떤 무대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죠. 이러한 동아시아 세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꽉 조여서 만든 요게 당 제국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고해지는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이러한 중국 중심의 질서에 편입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구려죠. 그래서 당태종 역시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체제를 정비하고 마치고 나서 대원정을 감행하게 되는데, 당나라 건국할 당시 북쪽의 동돌궐도 비록 서돌궐과 동돌궐로 나뉘었지만, 이 동돌궐도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건자인 당고조 이연은 이 돌궐에 처음에는 칭신, 즉 신하가 되기를 이렇게 칭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당태종 때에 마침내 동돌궐을 무너뜨린다. 630년이죠. 그리고 고종 때에 이 서돌궐마저 무너뜨린다. 그리고 이 토요콘을 이제 정복하는데요. 토요콘은 어디인가? 바로 이 하서해랑 이쪽을 차지하고 있던 선비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서역 지배, 이 실크로드 지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복속해야 했는데, 여기까지 이제 먹게 되고요. 토요콘. 그리고 나서 고구려를 또 침공하게 되죠. 이 645년 이 주필산 전투에서 고연수가 이끄는 고구려의 15만 대군을 격파하게 되죠. 하지만 안시성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만춘에 의해서 패전하고요. 그는 재침공을 준비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사인은 수은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많은 황제들이 불로장생의 묘약으로 알았던 수은이 사실은 오늘날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독약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서 당나라의 영토가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태종 이세민의 뒤를 이어서 당고종 이치가 즉위하게 되죠. 이 고종은 굉장히 병약하고 또 우유부단한 극히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점이 구귀족들의 눈에 들어서 황제로 추대되는데요. 이 황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동성애자로 이제 처음부터 황태자에서 이제 폐위되고요. 둘째 아들은 태종을 닮아서 너무 유능했던 거예요. 이 셋째 아들 고종이 그냥 고만고만해가지고 이제 황제로 귀족들에 의해서 추대됐다. 그의 아내가 바로 그 유명한 측천무후인데요. 측천무후. 이 측천무후는 중국 역사에서 최초이자 또 최후의 여자 황제이죠. 측천무후는 그 아버지가 지방 목재상이었는데, 수양제 그 대운하 건설 현장에서 대토목공사 때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당고조의 거병 때 협력해가지고 건국 공신이 되죠.
그리고 14살 때 이 측천무는 태종, 고종의 아버지죠. 태종의 후궁으로 들어오는데 그 후궁,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을 이 고종이 딱 눈에 이렇게 본 거예요.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후궁이었던 측천무는 관례에 따라서 잠시 절에 가서 비구니가 됩니다. 비구니가 된 후 후궁으로 들어오죠. 이후 황후의 자리를 꿰차게 되는데 이 측천무는 굉장히 잔인하고 냉정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죽여요. 그리고서 그걸 누구에게 덮어 씌우느냐. 당시 고종의 황후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서 황후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꿰차게 되죠. 중국 역사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와 술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교적인 여성관으로 많이 덧칠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실제 역사에서 은나라, 주나라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뭐 잘 아시는 대로 달기, 포사, 이런 미모의 여인이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 여자에 빠지고 왕의 정신이 흐려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여황제의 군림은 이제 전통 한족사에서 매우 이례적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나라, 당나라 제국의 어떤 개방성, 즉 호환, 융합의 혈통과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당태종의 할머니, 어머니, 부인 모두 어떻습니까? 그들이 한족의 입장에서 오랑캐인 선비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호환, 융합의 혈통과 문화, 이런 상황에서 여황제의 군림이 가능했던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후궁인 어떻게 보면 어머니잖아요. 거기를 다 자기의 와이프로 이렇게 취한 이런 것들도 또 가능했다. 자, 655년 이제 남편인 고종이 지병인 간질로 쓰러집니다. 이때부터 측천무는 수렴청정이라는 형태로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죠. 그리고 본래의 황태자를 폐위시키고 자신의 맏아들 장남을 황태자로 앉힙니다. 하지만 이 장남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립니다. 아들도 죽여버려요. 의문사시킵니다. 그리고 이 측천무 통치 때에 서돌궐이 멸망하죠. 657년. 그리고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 660년, 그리고 고구려 668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 통일 전쟁도 바로 고종이라고 하지만 고종은 이때 쓰러져 있었고 수렴 청정을 하고 있던 측천무 때 이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고종이 마침내 683년에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요, 자기의 아들, 둘째 아들인 차남을 이제 중종에 앉힙니다. 중종. 하지만 그는 고작 54일밖에 재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 중종의 부인 황후가 권력 전면에 나서려고 하자 중종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측천무 입장에서는 뭐예요?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자꾸 깔딱깔딱 되니까 아예 그냥 중종을 폐위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종은 둘째 아들로서 고작 54일 통치하게 된다. 그리고 예종을 그 자리에 앉히죠. 예종은 자신의 넷째 아들입니다. 예종 역시 6년 통치 후에 예종을 폐위시키고 690년에 이 측천무는 자신이 직접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주나라라고 선포하고 수도를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측천무는 자신이 미륵보살의 환생이라고 선언하면서 굉장히 엄격한 감시 체제로 공포 정치를 실행하죠. 하지만 적인걸 같은 뛰어난 재상을 등용해서 나름 내치에는 성공했다고 후대 역사가들이 평가합니다. 그의 통치로 인해서 현종 때의 태평성대인 개원의 치의 어떤 밑바탕이 이때 마련됐다, 이렇게 평하죠. 이 측천무의 같은 무씨 집안이, 무씨 가문이 득세하자 이 씨에게 제위를 넘기라는 압박이 점점 거세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705년 재상 장간지는 중종을 다시 복원시켜서 당 왕조를 복귀시키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은 수나라의 중국 통일,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진 측천무가 통치할 때까지의 중국의 역사를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